안녕하셨습니까?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말투, 태도, 마음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이제 나의 인생을 시작하자. 나이 들매 더 이상 좋은 감정을 품을 수 없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더 이상 젊지 않다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게 된 건 무슨 계기였을까? 신선한 기쁨보다 일상생활, 지금보다 미래, 나보다 가족과 회사 등 타인을 우선시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정신 차려보니 인생의 반이 지나갔다. 50세가 되었을 때 이미 20년을 돌아봤다.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처음으로 장편 소설을 쓴 30살의 내가 당장이라도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듯 했다.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생각했다. 60살의 나는 상상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70살이 된 나는 머릿속에 그릴 수 없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제 곧 그 10년째를 맞는다. 눈 깜빡할 사이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시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재미있다.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을 이르는 말, 종활이라고 하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을 테다. 나도 그랬다. 나이가 들고 앞일을 생각해 남은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태어나는 때는 알 수 있어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다.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도 좀처럼 실감할 수 없다. 똑바로 바라보는 걸 애써 피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 버린다. 멈춰서서 인생에 대해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지 않았는가? 그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며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지나간 인생에 절정기가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절정은 다 가을 인생에 있다. 최고의 진심을 선택하는 나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선택한다. 자신을 소중히 하고 즐기며 세상을 즐길 줄 아는 나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육체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세대에 접어드는 것이다. 나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그런 생활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규칙을 지킨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온갖 틀과 생각을 만들어 왔다. 그것들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즐기며 앞으로의 인생을 즐기려면 더는 필요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제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 확실히 즐기는가, 날개를 크게 펼치는 감각을 느껴보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인생의 절정기다. 좋아하는 일로 즐길 수는 내가 되자.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했듯이 후회는 남기지 말고 기쁨만 남기자. 우아한 종활이란 인생에 새로운 색을 더하며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받아들여서 비로소 여유로움을 더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에 신경 쓰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의 순간을 즐기고 음미하며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 유연하게, 우아하게. 1장.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 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반 지하의 차고와 욕실, 세면실이 침수됐다. 무릎 아래까지 물에 잠겼다. 차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짐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모든 게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남편이 수리를 맡길 수 있다며
컴퓨터와 프린터를 버리지 않고 종이 상자에 처박아 놓았는데 상자가 물을 빨아들여 흐물흐물해졌다. 옷 상자도 2개가 있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배운 샹송 악보와 가곡집, 딸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추억과 함께 소중히 아낀 물건들이 흙탕물로 뒤덮인 잔해가 되고 말았다. 차고에 놓인 짐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지 몇 년이나 지났다. 집안에 보관할 수 없는 물건을 계속 차고에 넣어 집안은 조금 말끔해졌지만 차고는 불필요한 물건 보관소가 된 것이다.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겨 쓰레기가 된 물건을 봉투에 넣으며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모아놨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7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20여 개의 물건이 없어져도 전혀 곤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해 부득이하게 구입한 물건은 제습기뿐이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정리할 때 판단 기준은 이게 전부다. 그렇지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 사진, 선물은 좀처럼 처분할 수 없다. 아이나 부모의 추억 어린 물건도 그리움과 사랑스러움이 솟아나 버릴 결심을 무디게 한다. 엄마의 샹송 악보에는 수많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돌아가신 엄마의 그리운 글씨. 엄마가 한동안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 생기 넘치게 살았던 증거처럼 느껴져 계속 처분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형태가 있는 물건을 소중히 하고 남기려고 한다. 그러나 계속 보관한다 해도 결국 누군가가 처분해야 한다. 내가 엄마의 추억 어린 물건을 소중히 보관한다 해도 내가 죽은 후에는 그때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정리해 줄까? 아무리 추억 어린 물건이라도 쓸데없이 오래 보관하면 남은 가족을 번거롭게 할 뿐이다. 다만 추억 어린 물건은 마음에 담아 처분해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침수로 엄마와 딸의 추억 어린 물건을 처분한 경험은 집착을 버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것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집착을 떨쳐내는 법.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는 여러 경험과 추억이 새겨져 있다. 그와 함께 집안에는 자질구레한 물건이 남아있다. 사진, 편지, 선물, 기념품, 작품 등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이 지금 내게도 소중할까? 예를 들어 옛 연인에게 받은 선물, 편지, 사진이 있다. 내게 좋은 연애 경험으로 남아있다면 간직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힘든 사랑이었더라도 버리지 못하고 남겨뒀을 수도 있다. 그런 물건들이 지금의 내게 가치가 있을까? 나는 전부 놓았다. 놓았다는 표현이 아름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30대 무렵에 싹 다 버렸다. 그 중에는 몇 번이고 펼쳐 읽은 탓에 편지지에 접힌 자국이 당장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편지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버렸다. 형태 있는 물건을 버려도 멋지고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족하다. 충분히 인생의 영양분이 되었다. 또 그 사실이 앞으로의 내 시간에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다. 그런 편지 등을 남이 읽는 것도 기분 나쁘다.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은 물건은 마음에 새겨 무덤까지 가져가자. 긴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추억 어린 물건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기억 속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다. 그때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미련 없이 집착을 떨쳐냈기 때문일 것이다. 옛 물건을 모두 버리는 건 아니다. 곁에 두고 싶은 물건은 추억 상자에 담는다. 처분할 물건을 찍은 사진을 넣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추억 상자에 들어가는 만큼의 물건만 넣는 것이다. 추억 상자가 여러 개나 되면 또 짐이 되고 만다. 내게도 버릴 수 없는 물건이 잔뜩 있다.
딸에게 물려줄 물건 상자에는 딸이 어렸을 때 입었던 원피스와 멋진 코트가 몇 벌이나 들어있다. 내 딸에게 딸이 태어난다면 하고 태평하게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랑받고 자랐다는 추억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 보관하는 것이다. 엄마로서의 집착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용서하고 있다. 추억 어린 물건이 현재 자신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가치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추억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추억의 물건들이 갈 곳을 생각해야 비로소 종말이 시작된다. 의무로 느껴진 일은 하지 않는 용기. 백화점 지하 식료품 매장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집의 반찬을 샀다. 계산을 기다리며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나이가 들면 날마다 이걸 사도 좋겠다. 100g에 400엔 정도에서 600엔 정도이고 간도 세지 않아 나이 든 사람에게 딱 좋다. 많이 먹지 않으니 기껏해야 2종류. 거기에 밥과 된장국, 대대로 내려오는 요리집의 반찬을 날마다 먹는다고 하면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과 그다지 차이는 없을 것이다. 먹는 걸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해서 긴 인생 중에 한 끼에 불과할지라도 정성스럽게 먹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26에 자취를 시작했을 때 전기레인지 하나뿐인 작은 주방에서 나만을 위해 1시간을 들여 요리하고 15분 만에 다 먹어버리는 나날을 보냈다. 결혼하고 딸이 태어나니 맛있고 영양이 듬뿍 든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게 커다란 일이 되었다. 40대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도시락을 만들어 유치원에 보내곤 오후 2시에 데리러 갔다. 집에 돌아와선 간식을 먹이고 학원에 데리고 갔다. 다시 집에 돌아와선 서둘러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엄마이자 직장인으로서의 나는 존재했지만 나는 존재했나? 나를 위해 뭔가 한 적이 있었나 싶다. 나에 대한 일로 생각이 나는 건 없지만 후회하진 않는다. 오히려 끝까지 잘 해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겠다. 앞으로는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다. 가족이 있거나 혼자 살았다고 해도 생활하는데 청소, 빨래, 요리 등 집안일은 빠뜨릴 수 없다. 깨끗해야 성이 찬다거나 집안일을 매우 좋아한다면 몰라도 해가 갈수록 청소, 빨래, 요리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또 밥할 시간이야. 청소기 돌려야 하는데 일을 도중에 끝내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밖에서 좀 더 느긋하게 보내고 싶어도 장을 봐서 집에 돌아간다. 최근에는 해야 해. 이런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워졌다. 집안일을 편하게 하는 의미에서 물건 처분을 추천한다. 정돈하고 걸레로 닦거나 청소기를 돌리기 쉬운 공간을 만든다. 물건 줄이는 게 귀찮아지는 집안일을 쉽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래도 집안일, 회사일, 교재, 강습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슬슬 한번 멈춰도 되지 않을까?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 집안일이라고 하면 일단 요리다. 혼자라면 몰라도 가족이 있다. 나도 일이 있다. 요리가 기분을 바꿔준다면 좋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최근 들어서 힘이 나지 않는다. 음식에 흥미와 의욕도 있어 최대한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만들어 온 만큼 힘을 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물론 내가 멋대로 느끼는 죄책감이고 나 스스로 만든 틀이 빡빡해졌을 뿐이다.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밖에서 사 먹자. 만들고 싶으면 만들자. 그렇게 내게 허락했더니 편해졌다. 요리하고 싶을 때는 반찬을 여러 종류로 만든다. 그것도 의무로 삼지 않는다.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만 하는 것이다. 의무로 느껴지면 하지 않는다. 의무로 느껴지지 않아도 된다고 나를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청소도 최대한 편함을 추구했다. 대청소할 때면 환기팬이나 주방, 화장실 등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시간과 체력을 돈으로 사는 것이다. 집안일도 즐기는 게 중요하다. 설 음식도 즐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든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무리할 수도 없다.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만든다. 나머지는 백화점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사는 정도다. 설 준비도 의미로 느껴지면 피곤할 뿐이다. 설 전통과 문화도 지키고 싶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연하장도 쓰지 않게 되었다. 아, 연하장을 써야 해 라고 생각하며 즐기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 깨달은 뒤로 완전히 무례를 저지르고 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연하장에 답장을 쓰는 정도다. 마음과 시간에 여유가 없는 생활을 보내는 증거일지 모른다. 연하장에 관해서는 즐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생활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최근에는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난다고 한다. 나는 최근 습관으로 드린 추석 선물, 연말 감사 선물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큰 신세를 진 사람에게 진심으로 인사하고 싶을 때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계절 인사를 보냈던 분들보다 1년 내내 더 많은 분들께 감사 선물을 보내게 되었다. 의례가 아닌 진심으로 전하는 감사 인사다.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고마운 일이다. 계절 인사가 의무, 관례처럼 느껴진다면 그만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정말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리고 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중심을 갖는다. 우리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니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주위 사람들을 위해 바쳤던 마음을 자신에게 쏟아도 좋을 것이다. 욕망과 타협하며 지적으로 먹는 게 관건이다. 먹는 건 필요하지만 지적으로 먹는 건 예술이다. 잠언과 성찰을 집필한 17세기 프랑스 귀족 프랑스와 드라 롭슈코프의 말이다. 참으로 심오하지 않은가? 지적으로 먹는다란 어떤 뜻일까? 식사와 마주해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듯하다. 또 잘 생각해서 먹는 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무엇을 위한 식사인가? 배를 채우면 된다는 게 아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된다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입맛이 있다 없다 해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생각할 때 몸이 요구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당연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다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고 자숙하는 마음을 담아 생각한다. 먹는 것에 의욕적이든 아니든 즐겨 먹는다. 먹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명에 활기를 준다. 내일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이 좋아하고 생명에 활기를 주는 것을 즐겨 먹는다. 몸과 자신의 욕망에 타협을 지으며 앞으로의 식생활을 생각한다. 이것이 지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K씨 식사법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건강법과 식사법이 있다. 베지테리언, 비건, 페스코테리안. 건강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환경보호, 동물 애호라는 이유에서 이런 스타일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이다. 20여 년 전 요가 단식원에서 나흘 동안 반단식을 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가볍게 현미밥 반 공기와 건더기 없는 된장국, 저녁도 똑같이 먹었다. 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생선도 날 것이나 말린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당연히 안 된다. 채소도 잎채소는 몸을 차갑게 해서 근체류를 먹도록 한다. 디톡스를 하고 싶어서 단식원에 갔는데 강의를 듣는 동안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더 이상 맛있는 것은 먹을 수 없구나. 이 식사법은 나에게 무리라고 느껴졌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었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강렬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식재료의 특징을 알고 몸에 맞는지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궁합, 먹는 타이밍에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 몸과 대화한다. 나를 소중히 하는 것이며 나와 소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수많은 식사법 중에 홀리스틱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거 케이시의 식사법을 도입했다. 케이시 요법의 기본적인 주장은 피를 맑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병은 나쁜 피가 원인이라고 한다. 피의 상태가 나빠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는데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다. 케이시 식사법의 중심을 이루는 건 양상추, 샐러리, 물냉이 등의 잎채소다. 인삼을 날것으로 먹는 것도 추천한다. 젤라틴과 함께 채소를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나는 종종 샐러드에 젤라틴 가루를 뿌리거나 삶은 채소를 육수나 콩소매 젤리로 굳혀서 테린처럼 만들어 먹는다. 돼지고기와 튀김은 금지다. 돼지고기의 지방은 용해점이 높아서 소화되지 않는 상태로 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독소를 흡수하기 쉽다. 닭고기, 양고기는 어느 정도 먹도록 한다. 신선한 사과도 피해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 영양학적으로 말하자면 사과는 비타민과 폴리페놀을 포함해서 몸에 좋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과는 체내에 괴로움을 주는 산을 만들어낸다. 사과의 특성에 따라 지나친 부담을 강요당하는 비장에서의 분비물로 십이지장에 역류작용을 일으킨 결과로 일어난다. 케이시의 식사법은 섭취한 음식이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중시한다. 신선한 사과는 피해야 하지만 구운 사과 등으로 익히면 괜찮다. 몸에 좋으니까 먹는다고 하지만 왜 좋은지 또 자신의 체질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생각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몸을 창조하는 것이다. 지적으로 먹는 건 예술이다. 이 말의 진수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도록 인생 후반에 먹는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 사는 장소와 사는 방식을 바꿔보자. 거쳐 옮기기는 꽤 큰 결심이 필요하다. 옷을 갈아입은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30년째 살고 있어 좀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주거 환경이 편안할까 생각하면 검토할 여지는 확실히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가 있는 2층 주택이다. 반지하에서 2층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2번 거쳐야 한다. 앞으로 이 계단 문제가 심각해질까 아니면 운동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큰 걸림돌이다. 또 단독주택은 유지관리 및 보수가 필요하다. 귀찮아하느냐 마느냐. 아파트처럼 열쇠 하나로 드나들 수 있는 단조로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을까? 심플하게 살려면 도전 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임대해서 산다면 이사는 쉽다. 그렇지만 은행의 부동산 담당과 얘기했을 때 내 집, 그것도 단독주택일 경우 이사가 매우 귀찮다는 걸 알았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집을 팔 시기와 살 시기를 잘 맞추려면 기술과 운이 필요하다. 살기 어려워지면 집을 팔고 아파트에 살면 된다고 쉽게 생각했던 나는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른다. 물론 윤택한 자금이 있으면 이야기는 간단하겠지만 최근에는 나무가 많은 장소를 찾아 시외에 집을 사기보다 조금 좁더라도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아파트를 찾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역과 가깝고 교통편이 좋은 장소, 병원에도 가기 쉽고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다. 좋은 편의성은 몸의 부담을 줄인다. 60대 중반을 넘은 두 친구가 도쿄의 아파트를 팔고 가루이자와로 생활 거점을 옮겼다. 한 친구는 혼자 살지만 지역 사람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다른 한 친구는 아이가 자립하고 부부 둘이 살게 되어 강아지 2마리와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느긋하게 생활한다. 도쿄까지 신칸센으로 1시간 조금 더 걸린다. 도쿄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꿈꿨던 시골 생활을 결심했다고 한다. 어떤 친구는 도쿄에 거점을 두며 바다 근처에 집을 샀다. 주말에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패들보트를 시작해 체력이 점점 붙었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호수 근처에 집을 사 영국식 정원을 만들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꽃이 만발하는 5월부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주말에는 정원을 공개해 이웃 사람들이 즐긴다고 한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인생 후반. 사는 방식을 바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앤모로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이 생각났다. 40대 후반에 혼자 해변의 집에 머물며 아내, 엄마, 직장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수기, 인생 후반에 시작해 장소를 바꿔 자신의 삶을 깊이 파고들어 마음의 자유를 얻은 나날을 말한 작품이다. 일, 남편, 자녀에 관한 잡일에 쫓기면 자신은 점점 뒤로 미루게 된다. 정말 바라는 것에 손닿지 않은 채 결국 정말로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정신을 차려보면 인생의 반환점을 꺾으려고 한다. 그대로 인생의 후반을 계속 걸어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상당히 멀리까지 오고 말았다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앤처럼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갖거나 혼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바다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 앤은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역할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것을 그녀에게 알려준 게 바닷가의 집이었다. 사는 장소, 사는 방식을 바꾸는 건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느냐를 뜻하는 거기도 하다. 사는 장소를 바꾸는 게 어렵다면 사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앤처럼 때때로 다른 장소에서 지내보는 것도 멋지다. 어떤 친구는 고원의 작은 집을 빌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숲속에서 지내고 있다. 도쿄처럼 집세가 비싼 것이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버케이션 렌탈이라고 해서 주 단위로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있다. 건강할 때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겠다. 최후의 안식처라는 말이 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집에 살게 되든 중요한 건 자신이 있는 장소를 낙원으로 삼는 것이다. 쓰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리폼한다. 물건을 정리해 심플한 공간을 만든다.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활력이 솟아나도록 말이다. 사는 방식을 바꾸는 사소한 방법이다. 집안에 파워 스팟을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브릭 장난감 박물관의 한 분은 사지마에 있는 자택 정원의 한 부분이 파워 스팟이라고 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집에서의 생활이 더욱 호화로워진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택 자체가 파워 스팟인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순이 지나고 딸도 독립하고 나니 1년 중 파리에 한 달, 하와이에 한 달, 영감을 주는 여러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며 지내고 싶다고 꿈꾸는 기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앤모로 린드버그처럼. 옷을 갈아입듯 사는 장소를 바꾸는 건 꽤 어려운 일이지만 사는 방식을 바꾸는 건 아이디어를 짜내기에 달렸다. 인생의 후반을 향해 어떻게 되고 싶고 무엇이 가장 기분 좋은지를 기본으로 삼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